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트리거 이제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뭐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반도체. 네.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부터 여쭤볼게요. 왜냐면은 네. 지난번에 2월호 때 겨울 네. 이건규 2월호 때 이건규 대표님이 삼성전자에 5가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변수가? 변수들이 어떤 것들은 좀 더 긍정적이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불확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 갖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현실화됐다라고 좀 보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악의 가동률에서 이제 가동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이제 적자 규모도 좀 축소될 거로 거기에 따라서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테슬라 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오픈은 안 됐지만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뭐 톤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내지는 바닥은 확인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트리거 이제 상승 이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뭐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긴 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요. 네, 파운드리에서 뭐 이제 퀄컴이 됐든 이제 테슬라가 됐든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 주가에 뭐 상승에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램 사업의 턴어라운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네. 이제 2분기 말경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1분기 때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긍정적이면서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 자체는 네, 시장 잘 예상보다는 잘 나왔죠. 나오긴 했는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2분기, 그러니까 원래 다른 외부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2분기 때 반등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1분기 때 반등한 이유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미리 선수요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디램에 대한 선수요가 발생을 했고 2분기는 오히려 관세도 이미 올라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재고를 축적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2분기 때 디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오히려 뭐 2분기 말부터 반등해서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1분기 때 먼저 좋고 2분기 때 약간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애매해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램 관련된 뭐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가는 게 아니라 1분기 땡겼다가 2분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2분기 이후에 맞아야 되는데 관세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디램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부정적.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5가지 요인 중에 2분기 때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혹은 관세로 인해서 그게 이제 몇 개 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1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는 어찌됐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3분기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회복이 좀 지연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겨울 이건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디램 업황 회복을 이제 2분기 말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약간 3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미리 땡겨졌고 오히려 더 늦춰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약간 부정적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1C 공정, 디램의 1C 공정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도 한 5, 6월 정도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좀 기다려봐야겠고. 요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XMT의 뭐 제재 가능성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는 1월 달에 등재가 됐고요. 그게 이제 상무부의 뭐 엔터티 리스트라는 곳에 이제 등재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군납용으로 납품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상무부의 리스트에 올라야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좀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방부 블랙리스트만으로는 좀 제재가 좀 제한적으로 걸리고 있다. 그래서 뭐 제3국을 통해서 뭐 부품 이제 장비를 수입하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막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CXMT도 원비 공정, DDR5 원비 공정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뭐 이제 좀 수율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제품 퀄리티가 네네. 충분한 그 기준을 통과하기 좀 어려운 상태 품질로 나온 것 같아요. 수율은 나쁘지 않지만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실 그게 본질인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EUV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 EUV를 이제 피해 가지고 이제 공정을 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품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EUV 없이 뭐 DUV 같은 거 뭐 더블 패터닝 해갖고 원비 공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신기한 일이긴 한데. 대단하긴 하죠. 근데 일단은 품질 자체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개 분기는 다시 뭐 재설계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DDR4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인 난이도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인 난이도가 좀 낮았다고 보면은 DDR5는 정말 높은 기술적인 경쟁력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도달을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됐든 뭐 블랙리스트에 등재는 못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좀 판명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DDR4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CXMT가 주로 이제 주도했었는데 가격을 좀 올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대규모 이제 수조원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그냥 그 가격에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더 이상 팔기 어렵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쟁에 비해서는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뭐 신규 장비, 그러니까 신규 개발에 대해서도 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돈이라든지 시간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기존에서도 계속해서 대규모 적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소 긍정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삼성에게는 약간은 좀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 근데 마지막으로 그 짚어주셨던 게 이제 상법 개정이 되는 거였는데 개정이 됐다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시간을 다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은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9표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이제 대선 이후라든지 뭐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거는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한두 달 뒤에 볼 수 있는 원시 공정의 경쟁력 그리고 2분기 말이나 3분기 쪽으로 이제 이연이 될 수도 있는 디램의 업황 회복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파운드리 고객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또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파운드리는 그래도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신규 고객 이제 수주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향후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뭐 몇 개 분기에 걸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불확실성 내지는 부정적인 이슈를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혼재되어 있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여쭤봐야죠. 하이닉스 낙폭이 더 큽니다. 네. 먼저 뭐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으니까 막 그렇기는 한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AI 수요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퀘스천 네. 또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다 반영이 되는 걸까요?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근데 제 느낌에는 네네.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약간 프록시처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없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를 살 수 없으니 그냥 하이닉스를 샀고 하이닉스 엔비디아 움직임에 거의 비슷한 뭐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움직임의 궤적을 좀 그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프락시로 작용했던 그 주식이 이제 빠지면서 네. 같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실적은 엄청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한 영향 혹은 빅테크들이 좀 빠지면서 똑같이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올랐다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빠지는 뭐 그만큼 올랐으면 덜 억울하겠지만 뭐 덜 오르긴 했었지만 그런 과거의 궤적을 좀 보였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거가 달랐듯이 현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빠지긴 또 빠졌습니다만 네.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외생 변수가 원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 뭐 이제 4월 말 가면서 실적들 1분기가 많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라는 숫자 혹은 실적 장세의 의미는 별로 없겠죠. 네. 특히나 뭐 1분기 실적은 이제 뭐 과거의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사실은 그 해의 방향성 혹은 높낮이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실적보다는 다 그냥 관세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제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많이 의미가 있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1분기가 대부분은 또 비수기이고 해서 1분기부터 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은 게 보통이기는 해요. 네. 자동차 좀 여쭤볼게요. 네. 앞에서도 이제 그 관세 피해 가장 큰 게 의류 OEM, 뭐 자동차, IT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어느 나라 어떤 메이커나 관세 25% 물고 들어가는 거 다 동일하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자동차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 더 주목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국산차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그 트럼프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 다 한국 차만 타냐고. 그래서 보면은 일본도 가면은 일본 차만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차가 훨씬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중국 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중국차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자국산 자동차가 확실히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르노 삼성, 르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르노 자동차를 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GM도 많이 안 샀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 진출한 그런 프리미엄이 확실히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국산 자동차 점유율을 보면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60%, 70%까지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 현대차도. 생산 기지를.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우리나라 뭐 국내 총생산 GDP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도 그렇고 좀 뼈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지 팔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이 그렇게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었던 거는 철강이랑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만 딱 집어서 자동차는 25%,
철강은 25%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거는 외부에서 진출하기 좀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이제 연관 산업도 많고 한번 진출하면은 사실 나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꼭 나쁜 선택이냐라고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전략인 것 같긴 해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제 전기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싸거든요. 그게 한 20% 정도 더 싸요.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이렇게 비싼 나라는 아닌데. 이제 산업용 전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죠. 올리기는 사실. 있고, 네. 예. 근데 미국은 더 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미국 차를 대체하는 느낌은 한국 차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 차가 가성비가 좋은데 요거의 대체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 차 이렇게 대치는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엔 현지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차 점유율을 좀 더 뺏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가 조금 더 활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차와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그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좀 소비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 많은데 자동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주 비싼 내구재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데이터를 확실히 또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를 거기에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가 안타깝게도 저는 관세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은 이제 향후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당장은 관세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2달간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달치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가격에 팔고 그 얘기는 뭐냐면 2달 지나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기껏해 5에서 10% 정도 남기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25%를 때려 맞는다. 근데 가격 인상이 없다. 이거는 그냥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냥 똑같은 자동차인데 한 달 있다가 이걸 6,250만 원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손이 안 나가죠. 안 사지 않을까요? 와이프가 허락 안 해주죠. 이게 아까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차이가 나고 비싼 차는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미국 차든 일본 차든 한국 차든 다 똑같이 독일 차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입차는 뭐 동일한데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제조 이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미국 업체들도 그만큼 뭐 부품이라든지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것들도 많아서 거기도 또 머리가 아프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원가가 같이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뭐 피해를 볼 것 같기는 해요. 정도의 차이일 뿐.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이 손해를 볼 것 같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다 감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도 그 뭐 메타 플랜트는 완공을 했지만 또 추가로 증설하는 것도 2028년까지 31조 원 투입한다고 한 건데 시간은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사이에는 또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고. 아이고 참 요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같은 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우선주 같은 거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하방 경직성이 떨어질 근데 때까지 이제 배당주의 문제는 이익이 줄면 배당도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몇 %네 이 부분이 지나고 보면 약간 허상의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이익이 주니까 네. 배당도 네. 배당 컷이 나올 수밖에 배당도 없고. 줄면서 배당 수익률이 조정이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도 그 기업의 이익이 유지가 되는가 유지가 돼야죠. 예. 이게 또 중요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참 어디 피해 나갈 구멍이 없네요.